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높잖아요. 사실 10월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우리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이슈는 나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이제 중국 팹 1년 승인 UA 요 이슈를 좀 제일 걱정했는데 잘 넘어갔고, 이거 이제 추가로 뭐 UA 받을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테크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정말 이 매크로 변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집중해서 이쪽 섹터, 반도체 섹터를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될 만한 게 결국 AI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이폰 15도 사실 지금 중국 내 판매가 다소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판매는 또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쇄될지, 제가 걱정했던 대로 중국 내 외국 소비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화웨이 메이트 60, 메이트 60 시리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가 됐고요. 아이폰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나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애플은 디램 짠돌이니까 중국산 스마트폰이 좀 더 디램을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카메라를 납품하고 이런 국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투자를 하기 되게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섹터에 집중해서 오늘은 HBM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HBM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이제 HBM3죠. HBM3이고 지금 이제 8단이 메인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1024개의 비트로 이제 전송을 하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수가 1024개라는 뜻이고요. 조만간 HBM3E로 바뀌는 거고, 이게 24년 한 2Q 정도로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당연히 전부 엔비디아가 메인이고요. 엔비디아의 H100이 이제 HBM3의 메인이 되는 거고, HBM3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호퍼 200. 요게 이제 내년 2Q부터, 그죠? 24년 2Q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블랙웰 B100. 이것도 원래는 24년 원래 4Q 정도로 예상됐다가 지금 한 2Q 정도로 당겨지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HBM3E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12단이 메인이 되겠죠. 1024개의 IOS는 같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디램이 좀 더 고도화되겠죠. 좀 더 이제 3단 공적이 좀 더 개선된 버전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1A나 1B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HBM3에 들어가는 디램 같은 경우는 1G, 1G가 주로 많이 쓰이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1G는 16나노죠. 16나노고 1A는 14나노, 그리고 1B는 12나노. 그럼 어쨌든 디램을 또 HBM 향으로 해서 또 디램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테크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HBM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는 거고요. 제가 디램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유진테크 같은 업체들, ALD 하는 회사들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원익 IPS,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다 ALD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 PR,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단순히 이제 HBM 쪽만 놓고 보면 중요한 게 HBM4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한 25년은 돼야지 양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16단 이야기 하죠. 16단.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적용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2048개. 그러니까 1024개 대비해서 곱하기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인풋 아웃풋 자체가 밀도가 막 높아지니까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건데,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HBM3E 쪽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설명드리면서 이게 한 4나노, 5나노 공정처럼 오래 지속되고, 이게 선단 공정이 한 3나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3나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이 바뀌니까. 어쨌든 이제 삼성은 HBM4부터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칼을 갈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팩트인지는 정확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 향 독점을 또 받았다. HBM3E 쪽으로 SK 하이닉스가 독점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삼성 쪽에서는 HBM 관련해서 좀 기다리던 소식들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스 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지, TSMC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네, iCube라는 기술을 가지고 코어스를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지 결국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존재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인데, 이게 지금은 HBM3 같은 경우는 핀 간의 피치가 한 25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HBM3 쪽으로 되면 MR 머프라는, 그죠?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이 새로운 공정이 적용이 되면 이게 13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피치.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적인 난이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어쨌든 방향성이니까 지켜보시되 그쪽에 너무 또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으로 보는 것도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아웃풋수가 많아지고 D램의 층수가 기존에 이제 8단에서 12단, 16단으로 계속 높아지게 되면 어떤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입니다. 요즘에 정말 홀딩스 기업들의 변신이, 그쵸? 특히나 사업을 하는 홀딩스 기업들의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고, 기존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홀딩스 기업들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디스컴 장비를 주로 하고요. 이제 후공정 장비를 주로 하는데요.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디스컴은 단수가 계속 높아질 때 노광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장비인데요. 이게 단수가 높아질수록, HBF 단수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가 높아질수록 디스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일종의 세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찌꺼기를 없애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리폴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범퍼 같은 것들을 붙여야 되니까 솔더볼 같은 것들을 붙여야 되죠. 본딩처럼 아주 고난이도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폴로 쪽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층수가 많아지고 IO 수가 많아질수록 붙여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기 기준으로 디스컴 쪽이 한 1Q 기준으로 보면 디스컴 쪽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리플로우 쪽이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기타가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PSK라는 PR 스트립 넘버원 장비 업체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죠. TSV 공정 자체가 계속해서 공정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죠. 코어스라는, TSMC의 코어스라는 2.5D 구조의 패키징, 요게 23년 초에는요 한 17K 정도 됐어요. 월 23년 초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24년 말, 내년 말쯤 되면 얼마나 되냐, 요게 80K까지 늘어나요. 그럼 17K에서 80K까지 늘어나면 거의 5배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런 쪽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TSV 공정도 훨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TSV 구멍도 있고 본딩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TSV하고 본딩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TSV 공정이 많아지면 당연히 디스컴 장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층수가 높아지면 본딩 공정이 많아지면 리폴로도 많이 또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 728억, 영업이익은 169억. 시총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올해 들어서 뭐 후공정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5,4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10월 17일 기준이고요. 23년 전망치는 매출 9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꽤 이익 성장률도 좋고, 매출 성장률도 좋고, 어쨌든 지금 업황이 좋은 거는 후공정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2분기 실적은요, EQ 실적은 매출 2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5억. 이익률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상반기에는 한 120억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토탈. 2분기가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OSAT,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이런 쪽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ASE나 엠코나 중국의 JCET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수주 흐름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OSAT 쪽 업계도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수주에 대한 PSK홀딩스의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부터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올해 연말 꽉 채워서 마지막 2달 동안 빡세게 테크 공부하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기 IT 실전 투자 스터디고요.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2023년 테크 공부로 여러분들의 또 내년 투자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